강민철 씨 맞으시죠? 40년 만입니다. 그때 그 일 사실은 제가 그 남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68세 노인 두 명이 낡은 공장터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40년 전 억울하게 횡령범 누명을 쓰고 쫓겨난 사람. 다른 한 사람은 그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을 40년 만에 다시 만난다면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반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언가 답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984년부터 2024년까지 정확히 40년간의 기록입니다. 지난해 가을, 제주도 서귀포의 작은 감귤밭. 68세의 나는 오전부터 감귤나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얼굴은 수십 년간 쬐은 햇볕으로 그을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농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우편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두툼한 흰색 봉투였습니다. 발신인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성섬유 동료 모임 초대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 전 그곳,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그곳의 이름이었습니다. 초대장에는 정성스러운 필체로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 명동의 한 한정식집, 환갑을 넘긴 옛 동료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과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4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84년 4월, 28세의 나는 태성섬유 생산팀 반장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 갓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공장 사람들도 나를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공장장실로 호출됐습니다. 공장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부를 확인해 보니 3개월간 자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는 내 결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500만 원. 당시 내 월급 30개월치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누군가 내 도장을 위조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박영수 과장이 거들었습니다. 강 반장이 요즘 돈이 급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부인이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몸이 안 좋았고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 돈을 훔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있고 동기도 명확하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조용히 그만두라는 통보였습니다. 28세의 나는 그날로 공장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항변할 수도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 후 나는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감귤밭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서울 생활이 힘들어서 내려온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억울함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정직하게 일했는데 왜 이런 누명을 써야 했던가? 감귤나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육체적으로 지쳐야 밤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와 억울함이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아들이 태어났고 딸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감귤밭은 점점 안정됐고 수확량도 늘었습니다. 평범한 농부의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억울함도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에 파묻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2004년 겨울이었습니다.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이 한 통 왔습니다. 발신인은 김동욱, 태성섬유 격리부장이었던 분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첫 문장부터 충격이었습니다. 강 반장, 저는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김 부장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40년 전 그 일 내가 횡령한 게 아니었다는 것. 박영수 과장이 자기 딸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회사 돈을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부장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박 과장 딸이 백혈병이었고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과 한 아이의 생명 사이에서 그는 침묵을 택했던 것입니다. 편지에는 당시 장부 사본과 박 과장의 필적이 담긴 문서들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 내가 횡령범이 아니었다는 증거, 그리고 진짜 범인의 이름. 그날 밤 나는 서류를 펼쳐놓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로 올라가서 태성섬유를 찾아갈까? 박영수를 만나 따져 물을까?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으로 갈까?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어떻게 될까? 박영수는 사기와 횡령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공장장까지 올라간 경력도 무너질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 짐을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의일까요? 40년이 지난 지금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영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의 딸이 정말 살았는지.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성섬유가 있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공장은 이미 이전했고 그 자리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근처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결혼식장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신부가 예뻐서 한번 쳐다봤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영수의 딸, 백혈병으로 죽을 뻔했던 그 아이. 결혼식장 밖에 서서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27쯤 됐을까요? 1984년에 5살이었다면 지금 27. 계산이 맞았습니다. 박영수가 500만 원을 훔쳐서 수술시킨 그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모습, 부모님과 포옹하는 모습,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모든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원래 계획은 박영수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모습을 보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박영수가 그때 돈을 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 아이는 5살에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결혼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 행복한 미소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진실을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 박영수는 사기와 횡령으로 경찰에 잡혀갈 것입니다. 저 신부는 결혼식 날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 억울함과 저 아이의 생명, 내 정의와 저 가족의 행복,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48세의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쉽습니다. 증거를 들이밀고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박영수는 벌을 받을 것이고 내 억울함은 풀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나 자신도 함께 무너뜨립니다. 평생 분노를 품고 살아온 내가 복수를 하는 순간 나는 무엇이 남을까요? 허무함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날 결정했습니다. 침묵하기로. 김 부장의 편지와 서류를 집 금고에 넣어두고 평생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감귤나무를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들과 놀았습니다. 가끔 억울함이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박수진의 웨딩드레스를, 그 환한 미소를.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또 흘렀습니다. 2024년 가을 태성섬유 동료 모임 초대장을 받았을 때 나는 68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40년 전 일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영수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가보라고. 이제 풀 때도 됐다고. 당신 평생 그걸 안고 살았으니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제주도로 내려왔는지, 왜 가끔 밤에 잠을 못 이루는지. 40년을 함께 산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가기로. 마지막으로 박영수를 만나기로.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부장의 편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40년 전 서류들도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되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아침,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선택을 했지만 오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4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내 기억 속 그 시절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명동역에서 내려 약속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한정식집 취향, 고급스러운 입구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방 속 서류 봉투를 만져봤습니다. 오후 5시 50분,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넓은 룸에 들어서자 여러 명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 혹시 강민철 아니야? 맞다, 강 반장이네. 얼굴들이 하나씩 기억났습니다. 이철수, 김성호, 박순자, 최영희. 4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 모두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강 반장,
진짜 오랜만이다. 40년이야.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염색한 머리,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박영수였습니다. 영수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야, 다들 모였네. 오랜만이다, 정말. 동료들이 웃으며 반겼습니다. 영수야, 역시 제일 늦게 오네. 공장장까지 했던 양반이 여전히 바쁜가 봐. 영수가 호쾌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 반장?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 과장님. 영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래. 진짜 오랜만이네. 40년? 40년 하고도 6개월입니다. 그렇구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 지으며 살았습니다.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제주도에 농사.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미묘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40년 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다들 40년 전 일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철수가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자, 다들 잔들어. 40년 만에 재회야. 건배.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 하지만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영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다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나부터 얘기할게. 나는 강 반장이 나간 후에 계속 승진해서 결국 공장장까지 했어. 1995년에 공장장 됐지. 거기서 15년 더 일하고 은퇴했고, 최영희가 물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공장장까지 했어? 그럼. 지금은 은퇴해서 강남에 아파트 있고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 영수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내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성우가 물었습니다. 강 반장은 제주도에서 뭐 했다고? 감귤 농사요. 힘들지 않았어? 처음엔 힘들었죠. 그래도 익숙해지니 괜찮더라고요.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내려간 거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때 일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영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야, 그 얘기는 그만하자. 다 옛날 일이잖아. 하지만 박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 반장, 미안해. 우리 그때 너무 섣불리 판단한 것 같아. 넌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강 반장, 너 그때 정말 억울했겠다. 500만 원 횡령했다고.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영희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그때 그 돈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봉투. 20년 전에 김동욱 부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의 필체로 적힌 그 편지. 40년 전 그 일 강 반장이 횡령한 게 아니었다는 내용. 영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그건. 앉으세요, 박 과장님. 끝까지 들으셔야죠.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박영수 과장이 자기 딸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회사 돈을 쓴 것. 김 부장이 어떻게 침묵했는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편지를 다 읽자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강 반장이 진짜 안 한 거야? 박 과장이 한 거였어? 그런데 왜 강 반장이?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반장, 그건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당시 장부 사본, 필적 감정 자료, 병원 기록. 박 과장님, 이게 뭔지 아시죠? 영수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강 반장. 정말 미안하다.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영수를 쳐다봤습니다. 최영희가 물었습니다. 영수야, 그럼 정말 내가 한 거야? 영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내가 했어.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딸이 백혈병이었어. 1984년 수진이가 5살 때였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백혈병이래. 수술하지 않으면 1년도 못 산다고.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비가 500만 원이었어. 당시 내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안 되는 돈이었지. 은행도 대출을 안 해줬어. 친척들한테 빌려달라고 빌었지만 다들 못 준다고 했어. 그래서 회사 돈을 썼어. 자재비 명목으로 조금씩 빼돌렸지. 강 반장 도장을 몰래 찍어서. 이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강 반장한테 누명을? 발각될 뻔했어. 김 부장이 눈치챘거든. 그래서 강 반장한테 누명을 씌웠어. 강 반장 부인도 아팠고 형편도 안 좋았으니까 다들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 영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69세 노인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매일 밤 강 반장 생각하며 잠을 못 잤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았어. 하지만 딸을 살려야 했어. 5살짜리 내 딸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는 살았어. 수술 잘 됐어. 지금은 결혼해서 애들 낳고 잘 살아. 영수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강 반장,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동료들도 조용했습니다. 영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강 반장,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모르겠어.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박 과장님, 응? 사실 저는 20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놀라 나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김 부장님 편지를 20년 전에 받았어요. 그때 이미 진실을 알았습니다.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그때 서울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태성 섬유를 찾아가서 진실을 밝히고 박 과장님을 만나 따져 물으려고 했죠. 그런데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공장 앞까지 갔다가 우연히 결혼식장을 지나가게 됐어요. 신부가 예뻐서 한번 쳐다봤는데 박수진 씨였습니다. 박 과장님 딸. 영수가 숨을 멈췄습니다. 결혼식장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 씨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건강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박 과장님이 그때 돈을 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수진 씨는 5살에 세상을 떠났겠죠. 이 아름다운 결혼식도, 이 행복한 웃음도 없었을 겁니다. 영수가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진실을 밝히면 어떻게 될까? 박 과장님은 사기와 횡령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가족들도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겁니다. 최영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제주도로. 동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이철수가 물었습니다. 강 반장, 그런데 왜? 넌 억울했잖아. 억울했죠. 정말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제 억울함으로 한 젊은 생명이 사라졌다면 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냥 일자리 하나 잃었을 뿐입니다. 제주도로 내려가서 다시 시작했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지금은 손주들도 있습니다. 영수를 쳐다봤습니다. 박 과장님 따님이 건강하게 자라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걸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제 억울함보다 한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요.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강 반장,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20년 전에 영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저도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서 과장님을 벌받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 씨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지만 나 자신도 함께 무너뜨린다는 걸요. 반면 용서는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살립니다.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강 반장,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을 한 겁니다. 분노를 품고 살 것인가, 평화를 품고 살 것인가. 저는 평화를 택했을 뿐입니다.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반장, 그럼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온 거야?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68세. 죽기 전에 과장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과장님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강 반장, 과장님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스스로 하셔야죠.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편하게 사세요. 그날 밤 모임은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은 4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영수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강 반장, 잠깐만. 내일 시간 있어? 같이 갈 곳이 있어. 어디요? 태성섬유 공장터. 같이 가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우리는 함께 옛 공장터를 찾아갔습니다. 공장은 이미 철거되고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지. 40년 전. 그랬죠. 그때 우리 참 젊었어. 꿈도 많았고. 네. 영수가 빈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 반장,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건 과장님이 정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딸을 살리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랬는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도 이제 평화롭게 살아볼게. 강 반장처럼. 우리는 빈터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었던 우리, 열심히 일했던 우리, 웃고 떠들었던 우리, 그리고 이제 늙은 우리.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고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영수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눕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영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 반장, 수진이 둘째 낳았어. 아들이야. 이름은 민철이라고 지었어. 자네 이름을 따서 우리 가족 모두 자네한테 감사하고 있어.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수진 씨와 영수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나는 억울하게 공장을 나왔습니다. 횡령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일이 있었기에 제주도로 내려왔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품고 복수를 꿈꿨다면 나는 평생 분노 속에 살았을 겁니다. 대신 용서를 택했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살아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선택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강한 자의 선택입니다. 복수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68세 강민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제 삶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감귤나무를 돌보고 손주들과 놀고 아내와 저녁을 먹습니다.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삶. 그것이 제가 40년간 지켜온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있습니까? 혹은 용서받아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